러브 인 브리즈번 제8화 추격자. 그는 남자가 떠나고 자리에 남겨진 쓸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잠시 가을 바람이 마음을 헤집어 놓고 지나간 듯 가슴이 먹먹해져 왔다. 어느새 밤은 언제나처럼 조용히 찾아왔다. 그녀와의 약속 장소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좀 전에 만났던 남자와의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날 줄을 몰랐다. 남자는 희망을 품고 있었지만 그 희망은 또 다른 상처를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 한켠이 아파왔다. 밤 공기가 유난히 차고 외롭게만 느껴졌다. 오빠, 무슨 쇼핑을 그렇게 했어? 갑자기 들려온 오빠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녀가 그의 손에 들려있는 꾸러미를 보며 말했다. 이쯤 되면 놀리는 건지 진심인 건지 오빠라는 말이 아직 멀게만 느껴진다. 그녀는 발목 위까지만 내려온 구부 청바지에 하얀색 셔츠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방금 샤워를 마치고 드라이로 급하게 정리하고 나온 듯 약간은 붕 떠 있었다. 아니, 별거 아니야. 좀 보여줘 봐봐. 아이, 비싼 건 아닌데. 자, 너 가져. 어? 당황한 준호가 던져주듯 운동화를 그녀에게 쥐어줬다. 나 주는 거라고? 그녀는 아직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다. 이 오빠가 정말 나한테 선물하려고 산 거잖아. 근데 왜 그렇게 당황하고 그러는 건데? 또 주는 건 그게 뭐야? 초등학생이냐? 준호는 얼굴이 다시 홍당무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몇 번씩이나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나서야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오빠,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운동화를 가슴에 소중히 품은 채 기뻐했다. 나 정말 감동했어. 솔직히 준호는 그녀의 모습이 일종의 쇼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정말 진심이었다. 심지어 그녀가 울먹거렸다. 왜 울어? 그녀의 반응에 놀란 준호가 물었다. 그냥 고마워서요. 이런 작은 물건에 감동하다니. 그녀는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내 발이 망가진 거 보고 운동화 사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거잖아. 그녀는 그가 자신과 했던 사소한 약속을 지켜준 것에 감동을 하였던 것이었다. 준호는 정확히 그런 약속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분위기를 망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준다는 사실에 너무나 행복했다. 더욱이 그 사람이 그이기 때문에. 빼어난 외모와 몸매를 겸비한 그녀는 항상 남성들의 선물 공세에 시달린다. 정치인, 기업가, 연예인, 스포츠 선수까지 가만히 있어도 고급 선물들이 쏟아지곤 했다. 하지만 아무리 비싼 명품 선물이라 해도 그녀는 모두 거부했다. 그런 사심 가득 담긴 선물의 의미를 모를 리 없는 그녀였다. 유진은 자존감이 꽤나 높은 사람이었다. 명품을 사더라도 자신이 땀 흘려 사야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 명품 아니고 그냥 싸구려야.
아니, 이건 내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명품인걸? 잘 신을게. 준호는 편협한 생각으로 그녀를 판단했었다. 차가운 외모, 값비싼 것만 좋아할 것만 같았고 공주같이 거만하게 굴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잘못된 생각이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었던 카페를 지나쳐 몇 미터를 더 걸어가 마일 리그레츠라고 쓰인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노천 테이블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자그마한 유리잔에는 향기가 나는 아로마 향초가 불을 밝히고 있었다. 그녀가 선물에 대한 답례로 저녁을 사겠다고 했다. 양송이 버섯과 감자가 곁들여진 프랑스산 소고기 스테이크와 레드 와인을 주문했고 그는 가장 친숙한 포크 커틀렛을 주문했다. 신어야겠다. 그녀는 신고 있던 신발을 벗은 뒤 운동화를 꺼내 신었다. 와, 딱 맞는데? 너무 예쁘다. 예쁘다. 그가 서툴게 대답했다. 그녀가 무엇을 입든 무엇을 신던 아름답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내가 신으면 다 이쁘긴 해. 고마워. 그녀의 작은 발에 운동화는 기가 막히게 딱 맞았다. 그녀가 몸을 테이블 쪽으로 기울이자 투명한 유리잔을 통과한 은은한 향초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준호는 불빛에 비친 그녀의 부드러운 미소에 가슴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그는 자신의 심장 박동수가 빨라짐을 느꼈다. 내가 왜 이러지? 그는 자신을 지그시 바라보는 그녀의 검은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다. 오빠, 왜 내 눈을 피해? 나 좀 봐봐. 그녀가 눈치를 챘는지 오히려 더 빤히, 더 가까이 그에게 다가갔다. 잠시 후 그녀의 큰 눈은 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쌍꺼풀도 힘없이 풀려 눈을 덮어가고 있었다. 몇 잔의 와인에 기분이 좋아진 그녀는 양손으로 턱을 괴고 그의 눈에 자신의 눈을 맞췄다. 오빠는 날 어떻게 생각해요? 속삭이듯 말하는 그녀의 작은 목소리에 그의 가슴은 터질 듯 요동치고 있었고 눈앞은 비양개를 뿌려놓은 것처럼 흐릿해졌다. 그는 수전증이 온 것 마냥 떨리는 손을 뻗어 물잔을 간신히 잡고 벌컥벌컥 들이켰다. 괜찮아? 취한 것 같아. 그는 그녀의 질문에 답을 애써 피했다. 아니, 안 취했어요. 저기 유진아.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고마워. 내가 다시 이렇게 사회로 나올 수 있던 것은 모두 유진이 너의 덕분인 것 같아. 고맙긴 뭐, 내가 더 고맙지. 두 사람은 비록 티격태격하기도 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워 가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다. 식사가 끝날 때쯤 어느새 카페는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은 채 사람들을 구경하다가 누군가를 발견하고
재빨리 고개를 돌렸다. 기자들이 왔어. 그녀의 말대로 몇몇의 기자들과 프로그램 관계자들은 카페 입구에 비치된 메뉴판을 보며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있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면 분명 추측 기사를 사실처럼 포장해서 터뜨릴 거야. 그녀는 괜한 루머 때문에 시달림을 받고 싶지 않은 눈치였다. 그도 그럴 것이 연예인에게 스캔들은 좋을 것 하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가 불운을 몰고 다닌다는 사진작가라면 더욱더 그녀에게 좋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했다. 아무렇지 않게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가 신경 쓰지 말자는 투로 말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내 앞에서 웃으며 같이 식사를 해도 내일 아침이 되면 나에 대한 안 좋은 기사들을 써서 전송할걸? 그녀는 기자들은 모두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라며 강하게 불신했다. 기자들은 두 사람과 테이블 두 개를 건너뛰어 앉았다. 오빠, 다 먹었지? 가자. 그녀는 갑자기 지갑에서 몇백 불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일어나서 재빨리 반대쪽으로 사라졌다. 그는 손으로 웨이터에게 식사값을 지불한 것을 알린 후 그녀를 따라갔다. 내부가 어두워서 못 봤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녀가 다소 예민하게 굴었지만 그는 인기와 이미지로 살아가는 그녀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다. 사실 그녀는 어떤 루머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 해도 상관없었다. 자신만 당당하다면 루머는 언제든지 사라질 것이라는 강한 믿음 때문이었다. 다만 비난에 익숙하지 않은 그가 받을 시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지금도 힘들기 때문에 그에게 짐을 더 지우고 싶지 않았다. 근데 비닐봉지에 들어가 있는 거 뭐야? 이거? 인형. 유진은 그의 손에 들려있던 비닐봉지 안에서 핑크색 곰인형을 꺼냈다. 어머, 완전 귀여워. 인형 좋아해? 그녀는 의외라는 듯 놀라며 물었다.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는 음흉한 표정을 짓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농담이야. 나 인형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냥 산 거야, 귀여워서. 나 주려고 산 거 다 알거든요? 으이그. 그녀는 온몸을 핑크로 물들인 곰인형의 목을 조르며 오랜 친구라도 만난 것 마냥 즐거워했다. 우와, 나 오늘 선물 많이 받았네. 좋다. 사실 그녀는 그가 곰인형을 언제 주려나 하고 기다렸다. 누가 봐도 곰인형이 그의 손에 들려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두 사람은 보타닉 가든으로 들어섰다. 조용했던 새벽과는 다르게 운동하는 젊은 남녀, 산책하는 중년의 부부, 연인들까지 드넓은 공원에는 하루의 끝의 여유로움을 느끼고자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축구공이 준호 발 앞으로 굴러왔다. 이봐, 거기 그 공 좀 차줄래? 잔디밭에서 공을 차고 놀던 청년들이 손을 높이 흔들며 소리쳤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여유로워 보였다. 준호는 그녀와의 대화가 이전보다 한결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달빛은 조명을 대신했고 설레는 가을 바람은 그의 마음을 대신했다. 보타닉 가든의 풍경은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한 하나의 사진 속 풍경이었다. 두 사람은 가까운 벤치에 앉아 말없이 주변 풍경을 감상했다. 앞에는 지난 새벽에 보았던 그 연못이 있었고 밤 하늘의 별들은 달빛과 함께 연못에 녹아들고 있었다. 우리는 그림 같은 풍경에 넋을 놓고 있었다. 한동안 정적만이 흘렀다. 그는 따뜻함이 손끝을 타고 가슴까지 흘러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손이 그의 손 위에 살며시 포개졌던 것이다. 그 밤은 그렇게 사랑이 녹아든 한 장 사진으로 기억되었다. 그날 달빛은 그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30분 후 펠릭스 호텔 앞. 그녀가 호텔로 돌아간 후 그는 돌아서 몇 시간 동안 숨을 쉬지 못한 사람처럼 큰 숨을 한 번에 몰아쉬었다. 그가 호텔로 돌아가려는 순간 그녀의 모습이 다시 보였다. 그녀는 그의 앞까지 달려왔다. 그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맑게 빛났다. 잠시 준호를 바라보던 그녀가 천천히 다가와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다시 돌아 사라졌다. 나는 지금 어디고 어떤 시간에 어떤 세계에 존재하는 걸까? 그녀의 새하얀 운동화만 눈에서 아른거린다. 그는 지금 순간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처음 그가 카메라 속에 그녀를 담았을 때 바로 그 여신이 그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브리즈번은 마법의 도시처럼 한순간 한순간이 그에게는 경이로움이었다. 그녀가 말했듯이 현실이 아닌 판타지 세계에 와 있는 듯 그는 몇 번이고 현실이 맞는지 자신에게 되물었다. 그는 가슴 속에서 수억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세계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카메라를 꺼내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그녀의 사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분명히 사진 속에 존재해 있는 실존 인물이었다. 2008년 2월 29일 아침. 유진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여 한국으로 돌아갈 채비를 모두 끝마쳤다. 짐을 방 한가운데 모아두고 거울 앞으로 가서 머리를 다시 한번 매만졌다. 똑똑똑. 핫팬츠에 운동화를 신은 그녀는 준호의 방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깜짝이야. 놀라는 그를 보며 그녀는 웃음을 지었다. 오빠, 사실 나 인사하러 왔어.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아. 그녀는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듯 얼굴 안색이 좋지 않았다. 그래, 가야지. 우리 처음 만난 날 너가 말한 것처럼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가는 거네.
잘할 수 있지? 그는 괜스레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동안 내가 너무 못되게 군 것 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아니, 난 너무 좋았는데? 그의 목소리 끝이 살짝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품에 안겼다. 그는 호텔 로비로 나왔다. 그녀가 공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함께했던 몇몇 스태프들이 그녀를 배웅하려고 나와 있었다. 그녀는 한 명 한 명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한 뒤 차를 타고 출발했다. 준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누군가를 멀리 떠나보내는 것은 슬픈 일이다. 지구에서 2억 광년 떨어진 곳에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 하지만 누군가를 남겨놓고 떠난다는 것은 더욱더 슬픈 일일 것이다. 떠나가는 자신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이의 마음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 슬픈 것은 없다. 그녀는 창밖으로 눈부시게 장렬하는 태양이 오늘따라 야속하기만 했다. 그녀의 마음도 모른 채 하늘은 너무나도 푸르렀다. 오늘 딱 하루만 흐려주면 좋으련만. 매니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해야 할 광고 촬영에 대한 이야기로 잠시도 쉴 줄을 몰랐다. 실장님, 날씨가 너무 좋지 않나요? 아, 그렇군요. 호주는 정말 날씨 하나는 끝내주게 좋은 것 같네. 스케줄 수첩에만 정신이 팔려있던 매니저가 말했다. 그래도 한국으로 돌아가니 좋으시죠? 그녀의 마음도 모르는 매니저가 실실 웃어댔다. 그녀는 에메랄드 바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눈물 나게 좋네요. 공항.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 나중에 연락한다고 먼저 가라고 하셔서. 코디네이터는 계속된 매니저의 고함에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내일 당장 광고 촬영 들어가는데 여배우가 없으면 누가 찍어? 너가 찍을 거야? 아, 정말 못 해먹겠네. 매니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재킷을 바닥에 집어던진 채 분이 풀리지 않는지 계속 씩씩거렸다. 잠시 후 공항에 있던 사람들은 무섭게 생긴 남자가 작은 동양 여자를 때리는 것으로 오해해 공항 경찰에 신고했다. 나 이거 원 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난 잘못 없어. 없다고. 야, 너도 뭐라고 말 좀 해봐 좀. 매니저가 코디네이터에게 손을 뻗으며 다가가자 그를 둘러싸고 있던 경찰관들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다. 매니저는 바닥에 엎드린 채 육중한 현지 경찰들에게 눌려 척추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20분 전 고민형을 안고 공항으로 들어선 유진은 코디와 함께 화장실로 향했다. 가기 싫다. 네? 나 한국으로 돌아가기 싫어. 코디네이터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미진아, 너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있니?
네, 당연히 있죠. 유진은 화장기 없는 얼굴 위로 흘러내린 긴 머리를 뒤로 쓸어 올렸다.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자책했다. 그 사람이 드디어 내 손을 다시 잡아주었는데 난 또다시 그 손을 놓아버렸어. 이제 다시 그 사람의 손을 잡을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어. 혹시 김진호 사진작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알았어? 미진의 말에 유진은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언니랑 가장 가까이 있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미진은 그동안 모른 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두 사람이 연인처럼 다정히 저녁 식사를 하는 것과 입맞춤하는 것도 보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 그리고 그녀는 매니저가 유진을 찾을 때마다 피곤해서 방에서 쉬고 있다는 말로 둘러대곤 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그녀는 보이지 않는 조력자였던 셈이다. 가세요. 어?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미진을 쳐다봤다. 가세요.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미 사랑을 시작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세상에 사랑보다 중요한 일이 있겠어요? 그거 아세요? 세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보다 사랑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을. 지금 모습이 딱 죽어가는 사람 같네요. 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꼭 안았다. 고마워. 그리고 다시 그가 있는 브리즈번으로 향했다. 그 시각 준호는 남은 이틀 동안 브리즈번에서 가까운 곳을 관광하기 위해 계획표를 작성하고 있었다. 1번 42km에 이르는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변 관광도시 골드코스트. 2번 광고로 유명한 하얀 등대가 있는 바이런베이. 3번 캥거루와 코알라 등을 만날 수 있는 론파인 코알라 보호구역. 4번 무비월드, 시월드, 드림월드. 그는 종이를 구겨서 문 앞으로 던져버렸다. 그녀가 떠나고 기분 전환 겸 여행 일정을 정리했지만 우울한 기분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호주로 오기 전 기분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 짜증이 솟구쳤다. 침대를 미친 듯 내리쳤지만 미쳐가는 자신의 모습만을 재확인할 뿐이었다. 웃어도 울어도 어제의 기억은 몇 년 전처럼 멀어져만 갔다. 결국 그는 옷을 벗어던지고 샤워를 하기 시작했다. 샤워기를 틀어놓고 멍하니 한참을 서 있었다. 그렇게 물줄기를 맞고 서 있다 보면 어느새 머릿속의 기억들은 감정이라는 알맹이를 벗겨내고 껍데기만 남아 씻겨내려간다. 지나간 기억들은 행복했는지, 아파했는지, 슬퍼했는지, 사랑했는지도 모른 채 액이 다 빠져버린 커피 찌꺼기처럼 그냥 그렇게 남아버린다. 유진은 택시에서 내려 준호의 방까지 한 걸음에 달려갔다. 콩닥거리는 가슴으로 그의 방 앞에 도착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가쁜 숨을 단번에 뱉어버리고 방문 손잡이를 잡았다. 문에는 쓰레기가 껴있어 열려있는 상태였다.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새 나갔나? 방 안을 보아도
그는 없었다. 돌아서 방을 나오려고 하는 순간 그녀의 발에 하얀 종이가 치였다. 심하게 구겨져 있는 종이를 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 무비월드, 시월드, 사랑, 김유진, 벌써 그리워, 너무 그리워, 다시 당신을 볼 수 있을까? 어지럽게 쓰인 글 위로 볼펜으로 이리저리 줄을 찍찍 그어 분노를 표출한 것 같았다. 갑자기 샤워기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물방울이 주르륵 떨어지는 소리가 몇 차례 들리더니 그 소리가 차츰 잦아들었다. 잠시 후 물기도 제대로 말리지 않은 그가 수건도 한 장 걸치지 않은 채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그의 홀딱 벗은 몸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자연스레 본능적으로 어딘가를 응시했다. 준호는 자신이 꿈속에 있거나 아니면 화장실에서 기절하여 환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몇 번이고 눈을 감았다가 떴다를 반복해봐도 그녀의 모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누구? 그의 말에 그녀는 정신이 들었는지 고개를 옆으로 어색하게 돌리며 말했다. 오빠, 빨리 옷 입어. 그것은 꿈도 환영도 아니었다. 현실 속의 그녀였다. 그제서야 준호는 자신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완벽한 나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큰 의미는 없었지만 그는 재빨리 중요 부위를 손으로 가린 채 입을 옷을 찾았다. 팬티가 보이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손에 잡히는 청바지를 어렵게 입고 지퍼를 올리는 순간 핑 하고 세상이 하얘졌다. 나 나가 있을게. 옷 제대로 입어, 오빠. 그녀가 나간 후 옷을 제대로 입었다. 잠시 후 그녀가 들어왔다. 어떻게 된 거야? 준호가 물었다. 사랑해. 그녀가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갑작스런 고백에 준호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그에게는 아직 사랑을 시작할 용기가 없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오빠도 내 알몸 봤고 나도 오빠 알몸 봤으니 이제 우리 쌤쌤이다. 30분 후 그녀는 피곤했는지 그의 품에 안겨서 어린아이처럼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휴대전화 벨소리가 2번 울렸다. 그녀가 손에 쥐고 있는 휴대전화에 전송된 메시지가 깜빡였다. 바로 그녀의 코디네이터에게 온 문자였다. 매니저가 호텔로 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깡패 같은 인상의 매니저가 다시 온다니. 그는 그녀를 흔들어 깨웠다. 나 눈이 안 떠져. 그녀는 많이 피곤했는지 눈을 뜨지 않고 대답했다. 문자가 왔다고 하니 그녀가 대신 읽어달라고 했다. 매니저가 호텔로 출발했어요. 준호가 메시지를 읽었다. 그녀가 벌떡 일어났다.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짐 챙겨. 왜? 도망가야 해? 도망가야지. 매니저 인상 못 봤어? 아마 오빠를 잡아먹으려고 할 거야. 그리고 나를 억지로라도 끌고 가서 비행기 태우겠지. 난 절대 못 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가 말끝을 흐렸다. 현실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짐 싸. 나
떠날 때 혼자 울고 있었으면서 또 나 떠난 뒤에 뒤늦게 후회할 거야? 그녀의 말이 맞았다. 이대로 그녀를 보낼 수 없었다. 이 정도면 됐어. 준호는 옷가지 몇 개와 카메라 장비를 가방에 쑤셔넣고 또 다른 카메라를 어깨에 걸쳤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두 사람은 로비에서 내려 정문을 향해 당당히 걸어 나갔다. 하지만 가슴이 콩닥거리는 것을 참을 수는 없었다. 서로의 손길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다. 깡패 같은 매니저 주위의 시선보다 그녀의 손을 잡고 마치 연인처럼 걷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흥분하게 만들고 있었다. 주변에는 아직 남아있는 촬영 스태프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하며 옆 사람을 붙잡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단 한 번도 그리 넓다고 생각지 못했던 호텔 로비는 사하라 사막처럼 광대한 것 같았다. 불과 20m도 되지 않는 정문은 아무리 걷고 또 걸어도 나오지 않는 신기루처럼 멀리서 아른거렸다. 그럴수록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무사히 호텔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택시 한 대가 호텔 앞에 정차했다. 택시 문이 열리면서 매니저가 위풍당당하게 내리고 있었다. 오빠, 달려! 유진은 준호의 손을 잡아 끌고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그제야 두 사람의 모습을 발견한 매니저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마치 한 마리 아프리카 사자 같았다. 유진 씨, 일단 서봐요. 매니저가 소리쳤다. 유진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디로 가는 거야? 몰라. 두 사람은 알버트 스트릿으로 달리고 있었다. 얼마를 달렸을까? 준호는 터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다. 유진은 뒤를 돌아보았다. 다행히도 매니저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길 이름을 확인했다. 알버트 스트릿과 마가렛 스트리트. 두 사람은 두 길의 교차점에 있었다. 그녀는 그를 다독이며 마가렛 스트리트 방향으로 빠르게 걷기 시작했다. 50m 후방에 드디어 매니저의 모습이 보였다. 체력이 바닥난 듯 멈춰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매니저의 모습을 본 준호가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가방 이리 줘. 그는 순순히 가방을 그녀에게 내주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매니저도 걷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다. 매니저를 따돌리려면 순간적으로 사라져야 했다. 길이 끝나는 지점에 시티켓 선착장이 보였다. 두 사람은 마지막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다. 역시나 매니저도 뛰었다. 때마침 사람들이 줄을 서서 배에 올라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선착장으로 뛰어내려가 배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제법 따라온 매니저를 가리키며 코리안 마피아라고 크게 소리쳤다. 매니저의 인상은 누가 봐도 그러했기 때문이다. 배 안의 사람들이
수근거리더니 이내 빨리 출발하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기 시작했다. 배는 선착장에 이제 막 도착한 매니저를 외면한 채 출발하기 시작했다. 매니저는 결국 포기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배 안에서는 일순간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 순간 모두가 한마음처럼 기뻐했다. 땀 범벅된 그녀는 미소를 머금은 채 사람들과 하이파이브를 했다. 그 사이 준호는 바닥에 앉아서 거친 숨을 토해내고 있었다. 오빠 괜찮아? 그 순간 그는 잠시 숨이 멈추었다. 땀을 흘리는 그녀의 환한 미소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천국 같았다. 그녀의 뒤로는 오후 끝자락의 해가 강물에 일렁이고 있었다. 천국이 있다면 이곳이리라.